올해쯤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중국의 금융위기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염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다른 어느 나라에서라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바로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할 거다. 그래서 미국이 금융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금융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금융위기라는 건 전염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느 큰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반드시 전 세계로 전염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이고요. 경제학 서적 하나를 출간하기 위해서 외롭게 그리고 고단하게 그리고 고집스럽게 55년 동안 경제학 연구에 몰입해온 어떤 의미에서는 문열이 못난이죠. 최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들으면 항상 난처해요. 제가 그동안 2023년 말쯤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 줄곧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해왔었는데 안 터졌잖아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도 1995년부터 금방 터질 것처럼 얘기해왔는데 2년 지나서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데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터지는 거는 놓쳐본 적이 없어요. 세계적인 금융위기든 우리나라 외환위기든 그런 놓쳐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오기는 온다. 다만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는데 사실은 그 일찍 예측한다는 게 더 위험해요. 아예 안 하는 마음 못하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네요. 너무 일찍 예고를 하게 되면 경각심이 낮아지잖아요. 안 터지니까. 그러다 막상 터지면 당황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요새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쯤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중국의 금융위기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염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다른 어느 나라에서라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바로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할 거다. 그래서 미국이 금융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금융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금융위기라는 건 전염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느 큰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반드시 전 세계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려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말일 줄 알았는데 자관 지금까지는 안 터졌고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세계 경제사 보면 다 그래요. 특히 경제가 전성기에서 약간 이렇게 하락기로 더 넘어가는 나라에서는 매 10년마다 평균적으로요 금리가 터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왜 필연적으로 반복되는지 그 경제 원리를 학계가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는 재화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소비형 재화, 또 하나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형 재화가 있어요. 근데 현재 경제학은 소비형 재화를 중심으로 이론이 구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형 재화를 외면하고 있으니까 경제 병약이 수립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 재산형 재화가 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데 거의 필수적으로 그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길어요. 이제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 재산형 재화는 상당한 기간 저축을 축적해야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돼요. 그 5, 6년 동안에는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가격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다른 물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 이게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격이 아주 빠르게 상승해요. 다른 물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 3년 더 저축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라도 현재 수요로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폭등을 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투기 광풍.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광기가 벌어지는 거죠. 이 광기가 벌어지면 이게 한 3년 정도 가요. 3년 정도 가면서 거품을 만들어요. 근데 거품은 다 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수요가 없어진 때가 오잖아요. 이런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닥치면 패닉이 와요. 큰 빚을 낸 사람들은 이제 조바심을 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가격은 좀 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래는 크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인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이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게 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를 발휘를 해요. 유동성이 수축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해요.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경제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니까 그러면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이 붕괴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 금융위기로 전염이 되면 금융위기가 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경제위기가, 특히 금융위기가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경제 원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정부가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냐에 따라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결정을 해요.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정부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는 금융위기가 막상 터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펼쳤느냐에 따라서 그 타격이 최소화되기도 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중병에 걸렸더라도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해주면 그 병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현상이 경제에서 벌어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경제 질병이 발병하는 일반 경제 원리예요. 근데 이 일반 경제 원리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도 앞으로 닥칠 금융위기를 예측해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포착해낼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그 의사도 의학 공부만 해서 안 되잖아요. 임상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일어났던 주요 경제 위기들, 경제 공황들 혹은 경제 파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사례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간접적인 임상 수련을 거치면 이게 그 예측이 더 정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 사례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최근 주기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도 강남에서 이제 번져서 주변 지역으로 번져 나갔던 그 투기 광풍이 불었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 패닉이 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도 줄고 또 가격도 떨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수축되고 그러니까 신용 파괴리가 작동하면서 2022년도에는 붕괴가 왔어요. 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그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지금 뭐 일부 올랐다 떨어졌다 이제 그러면서 반복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장기 정체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서 한 1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 부양 정책,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 이게 힘을 못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기 광풍이 불 때 이미 축적된 저축은 이미 다 소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5, 6년 정도의 소득 저축이 필요해요. 이게 축적되지 않으면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 기간이 통상적으로 앞으로 한 5년 혹은 4년 후쯤에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정확해요. 근데 이제 투자 적기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수술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일체 싹 사라졌을 때 그때가 최적의 시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서 파는 이런 그 전략을 써야 한다고 그런 얘기들 하죠. 2월 23일 현재 미국 다우지수가 39,000을 넘었잖아요.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거죠. 거기다 실업률은 3% 초반대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1%예요. 성장률도 지난해 3%를 기록해서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더 커요. 미국 경제는 호황이죠.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미국만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경제만 호황을 누리는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또 세계 경제는 또 어디로 갈지를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긴 얘기가 필요해요. 이것도 미국은 2020년 상반기에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작은 규모로 일어나서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간과를 해요.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서 바로 금융위기를 해소하고 경기를 상승으로 돌아서게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간과를 하는데 그때 이미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면 그때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봐야 돼요. 미국이 2022년 1분기에 성장이 마이너스 1.6이었어요. 그리고 2분기가 마이너스 0.6이었어요. 이렇게 경기가 후퇴하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겠어요? 첫째는 기준금리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자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국 수출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맞아요. 현실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경제학 이론과 현실은 가끔 이렇게 따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때가 그랬어요. 미국은 경제학 이론이 가르치는 반대 정책을 펼쳐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요. 당시에 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국 연준이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75%도 올리고 0.5%도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통상적으로는 0.25%씩만 조정을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더 높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높은 이자율을 바라고 미국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 풍부해진 거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기,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거대해진 유동성으로 그걸 해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경기가 급상승합니다. 3분기에 성장률이 2.7%로 올라가고 4분기에도 2.6% 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미국은 경제를 호전시켰지만 미국의 국내 수출을 빼앗긴 나라들 또 금융 자본을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되고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활동이 부진해질 거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 경제난에 시달렸어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2022년 3분기에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어요. 그 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대부분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아니면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이 외환위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미국 홀로 경제 호황을 지속할 수 있나? 그건 안 돼요. 세계 경제는 서로 각국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가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요. 이거는 그 경제 원리가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1980년대 초에 겪었어요. 1981년도에 주로 이제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1981년도에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다른 나라들 마이너스 성장할 때 미국만 홀로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82년 들어서면서 그 부메랑을 맞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미국만 또 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주식시장도 거품이 너무 거대해져 있고 또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도 거품을 좀 뺐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거품을 유지시켰고 오히려 더 키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선가 금리가 터지거나 아니면 어떤 중대한 일이 터져서 트리거의 역할을 한다면 미국 경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금융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새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미국의 경제 변수 중에서 하나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중 일부가 특히 LA나 또 샌프란시스코 또 미국 뉴욕 뭐 이런 등등의 대도시에서 최고가에 40% 혹은 50% 혹은 60%까지 떨어진 가격에 매매가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중국 자본이 주로 매입했던 그 부동산들이 급히 매각하면서 그렇게 아주 헐값에 매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더 자주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미국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게 신용 파괴율을 작동을 시키면 이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 전체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타격을 입힐 거다. 그럼 주식 시장도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용 파괴율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금융위기를 발발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품은 생겨났다면 반드시 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주요 도시들 가격이 2배에서 3배 다 올라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미래 소요가 현재로 넘어와서 배가 될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거기에다가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국의 금융 자본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부동산 수요에 가담할 수도 있잖아요. 수요가 시간 이동과 공간 이동이 합쳐지면 그 거품이 커져요. 미국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그 거품이 많이 커져 있다. 그래서 경제에 조그만 타격이 와도 그 거품은 꺼진다. 그리고 이거는 금융위기를 발발시키고 이게 주식시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동산은 호조일 때는 이게 통화의 기능이 아주 뛰어나요. 그렇잖아요. 그 정기예금 인출하는 것보다 부동산 하나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대단히 뛰어난 그 재화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면 통화가 그만큼 수축되는 그 영향을 끼쳐요, 경제에. 그런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율을 작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신용 파괴율이 작동을 하면 신용 성수배만큼 유동성을 수축을 시켜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지는 타이밍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